3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춤거리던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 상승폭을 대폭 줄였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에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는 0.4% 올라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닷새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탓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숨고르게 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란 공급 리스크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대비 1달러 3센트 오른 배럴당 108달러 9센트의 장을 마감하며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에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이사회에서 주당 2달러 65센트 규모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냉장고 덤핑 판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까지 이를 인정할 경우 두 회사는 5에서 30% 이르는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며칠간 잠시 조정받았던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애플이었죠.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애플이 막대한 현금을 시장에 풀겠다라고 밝히자 시장은 뜨겁게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2% 이상 급등하면서 주당 600달러에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자, 매크로 지표보다는 마이크로 지표에 관심을 가졌던 하루였죠.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의 선물이 좀 시장에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좀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줄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보죠. 네, 19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택 지표의 호조와 그리고 애플의 현금 배당 소식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 보였지만은 상승폭은 역시나 좀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모습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루츠 중심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6.51포인트 0.05% 상승한 13,239.13을 기록을 하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06포인트 0.75% 상승한 3,078.32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 5.58포인트 0.4% 상승하면서 9.75를 기록을 하면서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에서 3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과 같은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그래도 3년여의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는 점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개선되는 모습 보였고, 애플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계획에 따라갔고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 상당히 좀 확대되는 모습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애플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1%대 그리고 스타벅스가 0.6%대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고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약 7%대의 급등 흐름 보였고 또 경쟁사 인수 기대감이 작용하였던 UPS 같은 경우에도 3.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애플을 중심으로 한 종목군들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는데요. 애플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와 다르게 닷새 만에 좀 파란불이 들어왔더라고요.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시민의 좀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범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약 0.4%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 그 지수 보신다고 한다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0.07% 하락 흐름으로 보였고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약 0.4%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0.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존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그리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은 할 수는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에는 크게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은 못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면서 투자 심리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상승을 하였지만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마감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애플 소식인데요. 애플을 가리켜서 현금 부자라고 하죠.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 3년간 50조 원을 시장에 풀겠다라고 밝힌 점이 물론 이 뉴욕 증시의 커다란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우선 애플 같은 경우에 현금을 이제 푼다라는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네.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작용을 보였는데 애플은 주당 2.65 달러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2년도 회계 연도 4분기에 첫 배당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또 100억 달러어치 자사주 취득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2013년도부터는 실제 취득에 나서기로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처럼 향후 3년간 진행되는 이 두 프로젝트에 약 45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애플 측에서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일부를 늘어나는 연구, 개발, 인수, 합병, 신규 소매 점포 출점 그리고 전략적 선행 투자, 공급 체행을 위한 자본 지출 등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주주 이익 환원에 쓰기로 했다라고 밝혔고 이런 투자와 함께 전략적 기회를 위한 자금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제품 판매로 약 970억 달러의 규모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장에서는 약 1,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2년도 회계연도 1분기인 지난해 10월과 12월 사이에 유보 현금이 160억 달러 늘어났다라고 밝혔고 올해 역시 750억 달러의 현금이 더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쿡 CEO 같은 경우에도 애플은 믿을 수 있는 정도의 빠른 속도로 혁신이 진행이 되고 있고 배당으로서 일부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는 있겠지만은 자사주 취득으로 이를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출시된 뉴 아이패드가 지난 주말 동안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애플의 성장성 및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반면 미국 건설 업체들이 느끼는 이 체감 경기,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에는 좀 하회하면서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향후 주택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주택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은 그래도 최고 수준을 좀 이어갔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전미 주택건설협회는 3월 중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28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2월과 같은 수준으로서 나타난 것인데 시장인 예상치였던 30에는 조금은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개선세는 다소 주춤되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단일 가구 주택 판매 지수는 29로서 전월의 30에는 다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고 미래 구매자 지수는 22로서 전월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6개월 내 주택 판매 지수는 36으로서 2월에 34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 보였고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협회 소속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방식 조사로서 주택 체감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향후 경기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이지만은 많은 지방 주택시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향후 주택 판매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세한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스 국채 관련 CDS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모가 25억 달러 수준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적은 수준 아닙니까? 네, 우선 당초 예상 같은 경우에는 네. 31억 달러로 예상이 그렇죠. 되었는데 그보다 좀 적은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감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채 교환의 집단 행정 조약을 적용하면서 촉발된 CDS 보험금 지급 규모가 약 25억 달러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날 실시된 그리스 국채 관련 CDS 보험금 지급 입찰에서 국채 액면가의 약 21.5%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최종 입찰 결과는 크레디텍스 그룹이 운영하는 크레딧 피싱스닷컴을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앞서 9일 국제 스왑 파생 상품 협회는 그리스 정부가 일부 국채 교환에 찬성하지 않은 채권단까지 모두 손실 탕감을 일괄 적용하는 것을 일종의 크레딧 이벤트라고 판정하고 CDS를 매도하는 쪽이 매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CDS 같은 경우에는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파생 상품 거래로서 해당 국가의 디폴트 등 크레딧 이벤트가 생길 경우에는 트러그가 됩니다. 이때 CDS 매수자는 디폴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고 매도자는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당초 예상치보다 좀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그래도 좀 주춤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최근 미국 경제 지표는 호조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불황의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또 했다고요. 네, 우선은 윌리엄 C. 더블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큰 네. 틀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블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제 지표가 현재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미국 경제는 상승하는 유가 가격과 그리고 재정 지출 감축, 부진한 주택 경기 등으로 인해서 확장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 최근 확인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이전에 비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는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진전이 확실하고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기대치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 실질적인 경제 활동은 아직도 지속 가능할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신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그에 대한 근거로서 작년 4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강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재고 비축에 의한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재고 투자가 성장에 큰 기여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분기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면서 올 1분기 성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최근에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난방 수요를 낮춰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건설 활동도 이 덕에 정상 수준보다 좋았다라면서 역시나 조금 착시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향후 주가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준이 앞으로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어디까지나 향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 경기 회복의 초기 국면에는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초저금리 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게요.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좀 이란발 네. 여러 가지 악재와 우려감이
유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유럽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장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약 1%, 1.03달러 오른 배럴당 108.09달러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것은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는 거였고 런던 국제거래소에서 4월 만기 북계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0.15% 하락한 125.62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WTI 기준으로 110달러 근접하는 모습 보이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좀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금 4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온스당 11.5달러 상승한 1667.3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 선물 가격 지수는 지난주 미국 경제지표 개선으로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3% 넘는 급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 가격세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금 수요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혹은 줄어들지에 대해서 금 가격의 큰 폭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밤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나요? 네, 오늘 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주택 관련 지표가 좀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2월 주택 판공 건수와 그리고 2월 건축 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택 관련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쪽 이슈 중에서 주택 관련 지표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주택 관련 지표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냐에 따라 갖고 고용 지표와 더불어 미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주택 관련 지표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에 이어서 또 오늘 밤에도 발표되는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 어떻게 발표되는지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는 4월 10일부터는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실시가 될 텐데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좀 이번에 어닝 시즌이 가장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좀 미리 한번 실적이 어떨지 전망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선은 지금 미국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S&P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지금 시점 기업들의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둔화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증시 상승세의 불확실성으로 현재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올해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현재 5%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500대 기업의 총 순이익이 105달러로 전망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에 있는데 현재 시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종입니다. 약 10%의 성장률을 기대가 되고 있고 정보기술 쪽은 4%대, 소비 필수품은 3%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종입니다. 순이익이 약 15% 넘는 순이익 감소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텔레콤도 14%대, 유틸리티가 4%대의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의 10개 기업당 약 5개 기업이 이번 1분기에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그동안 계속적으로 저항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미국 증시가 이번 실적 시즌에 따라 갖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재 시점 비교적 강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핫이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정리해봤죠. 애플의 힘이 상당히 컸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의 선물에 좀 뉴욕 증시는 크게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줄인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애플 효과로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애플이 지금 450억 달러에 대한 배당 그리고 또 자사주 취득에 대한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장 막판에 다소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좀 반납한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강보합세로 안전하게 좀 마감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거로 보여지고요.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신뢰가 이제는 좀 기업 실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여부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좀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종목 플레이를 보면 지금 장기 소외되었던 그러니까 애플만 치고 가는 그런 전략들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지금 삼성전자만 치고 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에서는 다소 장기적으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가 반등에 좀 성공했던 모습들 보여지고요. 크리사를 필두로 한 이 소위 말해서 LED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같은 맥락으로 물론 은행주도 감지 계속 랠리가 좀 이어져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내 증시도 기술주 중심과 그 다음에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철강주를 필두로 한 장기 소외되었던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도 건설주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산업재 섹터 쪽에서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NAHB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과 같은 28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예상치보다 좀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주택 건설주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전에 상보 뉴스로 그리스 국채 CDS 보험금 25억 불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유럽 국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다. 그 어찌 보면 해지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지 도구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유럽 쪽에서 하던 뉴스 플로를 나왔을 봤을 때는 이제는 이번 주부터 당분간은 유럽 쪽 리스크보다는 미국 쪽에서의 어떤 종목 패턴 플레이가 국내와도 상당히 동일하게 이어져가는 커플링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좀 유럽보다는 미국 증시 흐름에 주목하면서 커플링 현상이 종목별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보면은 좀 연고점 돌파 계속 시도는 하고 있지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좀 종목별로 자세하게 대응 전략 살펴볼까요? 예, 뭐 삼성전자가 만약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다라면 어찌 네. 보면 지수도 2천선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수익이 참 나기 힘든 그런 장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치고 여기서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다. 상당히 어찌 보면 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고요. 퀘스천 마크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패턴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는 전제라면 완만한 지수 상승세로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전제 조건이 이머징 시장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무드로 좀 이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머니죠.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으로도 또 유입되는 돈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완만한 외국인 매수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환율적인 측면이 있겠지만서도 여하튼 조용한 좀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나친 낙관 뭐 2,300을 갈 것이냐, 2,400을 갈 것이냐 이런 어찌 보면 근거 없는 물론 근거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우리 시장을 오늘 내일을 판단했을 때는 그런 어떤 지나친 낙관보다 또 지나친 비관 이런 거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찌 보면 지수만 땡기면서 내 계좌에 내 종목은 수익률이 잘 나지 않아서 답답한 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종목 플레이를 좀 빠르게 전개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건설 쪽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도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어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고려개발 얘기 나오면서 또 해외 수주 모멘텀 얘기 나오면서 건설주 괜찮아 보이고 은행주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과 어떤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중소형 화장품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찌 보면 과감한 종목 교체를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조정 없이 상승한 주식시장인데 현재 기술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자체가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엔화 약세가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 수출주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있지만 어찌 보면 큰 매머드급 리스크는 리보다는 오히려 좀 작은 리스크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런 리스크들이 어찌 보면 덮일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렇다면 지나친 낙관, 지나친 경계가 아닌 종목별로 차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매개될 수익이 안 나고 멀뚱멀뚱 지켜볼 것이 아니라 과감한 종목 교체를 해야 될 어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속편한 매매 패턴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나친 낙관, 지나친 비관은 경계하고 좀 철저하게 종목별 위주로 대응해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국내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봉쇄 정책 개시 이후 국내 정유사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감축됐습니다. 현대 오일뱅크의 원유 수입 물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은 3월 현재 약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어촌 지역 마을회관 등의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등의 마을회관을 활용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농어촌 특례형 공동 아이 돌보미 사업이 도입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언급하며 그동안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왔던 국내 종교인들의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들이 수강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운전학원들은 면허 간소화로 교육시간이 줄어들자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수강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치솟는 유가의 오너 드라이버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주유소 가기가 두렵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유가 급등이 서민 생활 압박을 넘어서 이 국내외 정유 회사들의 사업 구조마저 변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란 핵 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이란 봉쇄 정책 개시 이후 국내 정유사의 이란 원유 수입 감축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고유가로 인한 국내 주유소들의 유통 마진이 축소되면서 직원을 쓰지 않는 셀프 주유소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습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정유업계를 통해 단독 입수한 현대 오일뱅크의 원유 수입 물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체 수입량 가운데 22.8%를 차지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은 이듬해인 2011년에는 3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은 지난 1월 25%로 감소하기 시작해 3월 현재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쿠웨이트와 카타르산 원유 수입 비중은 가파르게 늘며 2010년 양국각계 30.6%에서 올 1월 현재 50.2%로 급증했는데요. 특히 쿠웨이트산 원유의 경우 현대 오일뱅크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던 이란을 밀어내고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현재 전체 원유 수입 물량 가운데 10%가량을 이란에서 들여오고 있는 SK이노베이션도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움직임에 맞춰 일부 수입선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유가 고공행진은 셀프 주유소 시대의 본격 개막도 앞당기고 있는데요. 한국주유소협회가 집계한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셀프 주유소는 총 650개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사상 첫 점유율 5%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주유소 숫자가 82곳이나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말 그대로 유가 폭탄에 국내 정유 회사는 물론 기존 정유 업체가 주유소 업체가 점차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셀프 주유소가 늘었다라는 점에서 이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셀프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52개였던 셀프 주유소는 7월 452개로 6개월 만에 100개 늘어난 데 이어 10월 554개, 올 1월에는 650개로 3개월마다 약 100개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1월 12,988개이던 전체 주유소 수가 올 1월 12,906곳으로 82곳이나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같은 셀프 주유소의 비약적인 증가세는 국내 주유소 시장이 포화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최근 유가 고금리까지 더해지며 주유소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9에서 10%에 달했던 주유소들의 판매 마진은 최근 2에서 3%까지 떨어진 실정입니다. 결국 인건비를 주소서라도 가격을 낮춰야만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셀프 주유소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유가 문제와 함께 우리 가정 내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이 보육 문제이기도 한데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보육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농어촌 마을회관에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예, 농어촌 지역 마을회관 등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19일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김항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촌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지역 규제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완화 방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면 지역 등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 돌보미 사업이 도입됩니다. 지정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25세에서 60세의 여성이 보육교사를 맡는데요. 이는 원화 3명당 교사 1인을 더해야 하는 인력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정급 읍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426개 지역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 기존 보육시설과 여성 농업센터는 물론 지역 농협과 마을 단위 공동교육체 등에서도 보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필요 경비는 농림부에서 별도 지원합니다. 이외에 소규모 농업용 창고나 축사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농어촌에서 대지하고 있는 토지를 초지, 논, 밭, 과수원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건축 분야 규제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농어촌 응급 의료기관과 응급실 기준을 완화해 내용 환자 수 1만 명 미만 지역은 시설과 인력 기준 50%로 완화합니다. 네, 최근 세금과 관련된 잡음이 이곳 저곳에서 일고 있죠. 특히 어제 박재환 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묵은 종교인 과세 문제,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예,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묵은 문제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1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세를 해야 한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종교 활동에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감안해 과세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성직자는 개입 사업자처럼 관계 당국에서 고일본을 받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돼 근로자처럼 급여를 받는 경우, 그리고 여러 종교단체를 다니며 강연 등의 활동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이 가운데 근로 형태의 성직자에게는 현행 세법상으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세 당국이 성직자 예우 등의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다만 성직자가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지난 1994년 청교도단이 주교회의에서 성직자들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등에서도 일부 목회자 등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자발적 납세를 공론하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5년 12월 부목사가 교회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목회 활동 대가로 받는 생활보조금을 간주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어 근로세 과세에 대해 법리적 논쟁이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재정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일종의 급여 형태를 받는 성직자 일부에게 근로소득세를 매긴다 해도 대부분의 성직자 급여가 매우 낮아 사실상 면세점 이하라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또한 사실상 자영업자처럼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성직자의 경우 법인세와 상속 증여세, 지방세에 대해 광범위한 면세 혜택이 주어져 있어 자칫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근로 형태의 성직자만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학계의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부 운전학원들이 서로 짜고 수강료를 올리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수익에 눈이 멀어서 서로 담합하는 꼼수를 부리다 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서울시 내 7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 서로 짜고 수강료를 올려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19일 수강료를 단합한 노원과 녹천, 3일 서울, 성산, 양재, 창동 자동차 학원에 총 18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면허시험 간소화로 학원 시간이 줄어들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강료를 많게는 2배 가까이 올렸다 덜미를 잡혔는데요. 학원들이 면허 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반해 수강료를 대폭 인상해 수강생들에게 이에 대한 부담을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 측 지적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장래 기능과 도로주행 교육 시간이 총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크게 줄자 수강료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 학원들은 서초구 음식점 등에 모여 1, 2종 보통면허의 수강료를 47만 원대로 맞추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강료는 종종 3만 원 선에서 5만 원대까지 평균 86.6% 껑충 뛰었습니다. 창동학원의 경우 3만 원이었던 수강료를 5만 9,300원으로 97.5%나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예, 일단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매수 규모는 345억 원대로 크지 않았지만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북한이 다음 달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되었으나 역시 과거 사례처럼 사건 발생 시점에 변동성 요인으로만 작용했을 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역시 박스권 상단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일부 시총 상위 대형주들 중심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개인 투자들의 체감 지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업종을 봤을 때는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보험, 증권 중에 금융업, 통신, 기기업 중에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긴 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고 오히려 일부 테마주에 좀 호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예.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정리해 볼게요. 예, 업종별로는 일단 건설 업종이 상당히 큰 폭 강세 보였죠. 중동발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대림산업이 6.7%, 또 GS건설이 4.3%, 삼성 엔지니어링이 2.8% 상승했습니다. 은행 업종도 강세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 금융주의 반등, 또 저평가 분석이 이어지면서 DGB금융이 5.1%, 전북은행이 4.7%, 또 우리금융 역시 1.8% 상승을 했습니다. 테마주로는 역시 북한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소식으로 휴니드가 10.7%, 빅텍이 7.9%, 스페코 7.6% 등 강세 보였고요. 신공항 테마 역시 부산시의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방침 소식으로 동방성기, 영화금속, 영진인프라가 동방상한가, 또 방통위의 와이브로 활성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스프리트, 소화정보통신, 기세텔레콤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예, 어제 또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공정위 조사 방해를 해서 역대 최고 과태료인 4억 원을 좀 부과받기도 했지만 이 소식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뭐 금액 자체가 네. 뭐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작기 때문에 중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뭐 증시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둔화될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2011년 3분기부터 이어온 삼성전자의 실적 주의를 보면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7천억 원에서 1조 원 대비 상향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조 3,2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이었는데 이름에 비하면 역시 그 이익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볼 때도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는 통신 부분이 또 하반기에는 반도체 부분이 실적 개선의 드라이버로 계속 작용하면서 최대 분기 실적 행진은 4분기 정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연간 영업이익도 25조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86배의 PBR 기록하고 있어서 결코 비싼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익 모멘텀 강화의 1차 고비는 아이폰 5가 발매되는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그리고 향후에도 상승 추세는 계속되므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소외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전자 주도의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뭐 이 관련 종목을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보유자들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애플 효과로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과연 국내 증시도 좀 커플링 현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미국 주식 주택 지표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사실 큰 흐름에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또 기대감, 또 유동성이라는 어떤 좋은 측면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하단을 높여가는 우상향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가 움직임, 또 북한발 리스크, 에 따른 투심 위축, 또 2050선 이하에서는 환매 물량들이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기준 ETF를 제외한 펀드에서만, 주식형 펀드에서만 3천억 원이 넘는 매물들이 쏟아 나왔습니다. 2050에서 2100까지 구간만 봤을 때 유출될 수 있는 어떤 매도 물량 규모가 2조 5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 주가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종목 섹터별로 봤을 때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실적 전망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금융이라든지 IT 관련주 이쪽이 유망하겠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1980에서 2080선의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같은 어떤 섹터별 순환매에 대비하거나 수급이 살아있는 개별 종목 위주의 단기 트레이딩 접근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우상향 흐름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좀 오늘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테마는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예, 종목은 심텍을 뽑아왔는데요. 네.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뭐 PC, 노트북 관련 기판 업체에서 모바일용 제품 매출 확대로 장기 성장 모멘텀이 확보되는 회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업황을 봤을 때는 대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 이익 증가가 나타나는 어떤 낙수 효과에 따라 IT 부품 업체들 역시 향후에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 1분기 글로벌 휴대폰은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한 3억 9천만 대지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성장한 1억 4,1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뭐 전체 휴대폰 대비 스마트폰 비중이 36%라면서 스마트폰 주도의 성장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또 동사의 작년 기준 PC, 노트북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의 39%였고요.
또 모바일 관련 매출은 22%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모바일 관련 매출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타 경쟁사 대비 할인 요소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나 금년에는 모바일용 제품의 어떤 제품군의 매출 증가로 다이나믹한 동사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 글로벌 대형업체양 MCP 멀티칩 패키지 판매를 개시하면서 의미 있는 제품 믹스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FCC-SP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 부품에서 PC용 DRAM, DDR4에도 탑재가 되는데 이 제품이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도 역시 금년부터 적극적인 고객 확보에 나설 전망이어서 역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로써 동사는 모바일용 제품이 작년에 999억 원에서 올해 1,850억 원 수준까지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어떤 회사의 체질이 좀 개선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동사의 SSD 모듈 PCB는 아직 매출의 2에서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울트라북의 SSD 채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울트라북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향후 높은 성장성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의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실적 역시 올라가고 있고 밸류에이션 역시 매력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가 제시하는 올해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 7,200억 원, 또 영업이익률은 연간 11% 수준인데요. 이로써 산출한 현재 PER은 약 7.5배 수준이고요. 올해 11월까지 행사 가능한 BW 물량을 고려해도 PER은 8.1배 수준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회사의 매출 6,800억 원 정도로 잡아봐도 PR이 9배 수준인데요. 이는 동사가 2003년부터 2007년 거래됐던 키코 이전의 PER 10배에서 13배를 대비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가격 상승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투신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의 상승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급등 추세가 아니라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르는 계단식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좋다는 관점이고요. 신규 매수자라면은 15,000원대 미만 쪽에서 잡으시면은 적정한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엔 진단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 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